1, 2, 3 비상계엄 이것과 관계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부정선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부정선거 척결이 최우선이다 이런 국민 대중들이 1, 2, 3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물리력을 투입하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물리력, 즉 계엄군 그리고 경찰 이런 물리력을 투입할 때 그 순서라든지 수행해야 할 임무 이런 것들이 좀 중간에 바뀌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힌트로 이러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할 이런 아주 위험한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기도 한 이런 거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명령 순서가 뒤바뀌어도 되는가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군 미필자 A와 B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면 정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부정선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최초로 발표한 담화문,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문, 이제 이것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길게 쓰고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전문에서 결국 계엄 선포 담화문입니다. 12월 3일의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보니까 참 많기도 많습니다. 어떻든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다수당, 제1당이 횡포를 부린다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탄핵 소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가? 의결 정족수 이전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가 하는 것이 선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국회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그것은 아무튼 두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국회가 근데 결국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어차피 대통령을 제외한 그 누가 됐든 151명이면 가능하니까.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대통령들이 괴로워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12월 3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제1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내란 행위다. 반국가 행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내란을 일으키는 괴물이 된 것이죠. 반국가 행위를 하고 내란을 저지르는 것은 바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게 한 가지이고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막아내고,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북한 공산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한 것인가? 심야에? 아니면 침공이 임박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죠. 전제사실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침공 사실이 확인돼야 하겠죠. 국민에게 이제 침공 사실을 확인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비상 상태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좀 문제가 있죠. 종북 반국가 세력은 비상계엄으로 척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경찰, 검찰, 이런 조직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죠. 군이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 불비다. 아예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체포해서 수사해서 재판을 거쳐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걸 하라고 경찰, 검찰이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입법 독재를 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내란을 저지른 이 더불어민주당,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뿌리 뽑겠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나쁜 민주당을 아예 말살시키겠다. 그 실뿌리까지 남김없이 제거하겠다. 그 다음에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이번 이 긴급한 결정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땅에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세력이 다시 등장하는 일은 완전히 막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우선 12월 3일의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는 부정선거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을 읽어봐도 한 문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1과 2.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에서 지키고 더불어민주당 저 반국가 행위를 하는 자들, 그들을 척결하겠다는 것이 두 가지 바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정선거가 나오긴 합니다. 언제인가 하면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더 심각한 일들로서 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보안이 형편이 없다.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다. 그런데 그렇다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으면 될 텐데 국민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들은 조작 안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고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계엄군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월 12일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발표했을 때 그 다음에 쭉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12월 12일에 이르러 부정선거라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이들이 또 반국가 행위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종북 세력.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계엄 선포를 할 때 부정선거는 아예 없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목적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북한의 공산 세력의 위협, 이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즉 국회. 더불어민주당 척결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러면 북계의 침공이라든지 북계의 공격으로 어떤 테러를 당했다든지 소요 사태를 그들이 일으켰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대통령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경우는 이것은 군 병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 제77조에서 군 병력으로만 질서를 잡을 수 있을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평상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떻든 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그런데 계엄이 해제되고 합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평온하다고 했습니다. 한반도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지만 적어도 12월 3일에서 12월 4일까지 아무런 그런 침공은 없었다고 밝힌 것이죠. 군 미필자 A의 생각은 이렇다.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군 미필자 B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위한 물리력의 투입, 작전이 어떻게 되는가를 봅시다.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 있었으면 그곳에 계엄군이 가야 하겠죠. 그런데 소요 사태는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당했든지 소요 사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여기에 계엄군이 투입돼야 되는데 아예 이게 없었다. 그래서 계엄군이 투입된 것은 1번은 아니고 두 번째가 되죠. 두 번째 국회로 갑니다.
이것이 국회작전,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구금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국회보다 앞서서 첫 번째 작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12월 12일에 와서 그런 것도 있었다고 했던 선관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그 순간에는 가장 많은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겁니다. 시간 순서도 그렇죠. 국회작전, 봉쇄, 의원 납치, 이런 목적으로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 요소가 있었으면 막으러 가야 되는데 이 테러 요소를 인위적으로 채워 넣는 활동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계엄의 전제 사실이 되는 침공 자작극 계획이 3번으로 나타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붙여보면 선관위에 가장 먼저 간 것을 작전으로 쳤을 때 A작전, 선관위 작전, 서버 파괴도 있습니다. 직원 납치 구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를 B작전, 국회작전입니다. 세 번째를 C작전, 바로 판교에 대기 중인 HID.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아직 출동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이것은 대기 중이었습니다. 대기 중인 C작전으로는 계엄의 전제사실이 될 수가 없죠. 계엄하고 계엄군을 선관위 보내고 국회 보내고 그리고 소요를 일으킨다. 그래서 순순히 이것을 풀이해 볼 때는 이 대기 중인 판교의 HID라는 이 세 번째 작전은 결국은 계엄을 풀지 못하고 지속시킬 용도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작극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계엄은 내란으로 우리가 확정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봅시다. 군 미필자 A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중북 반국가 세력 척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부정선거가 없는 이런 계엄, 비상계엄의 목표, 비상계엄의 이유를 밝힌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에 갑자기 선관위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그것도 1번 자리에다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계엄군을 투입하는 선관위를 끼워 넣었다. 여기에서 군 미필자 B가 군 미필자 A보다 입김이 더 세구나,
그의 영향력이 더 크고 그의 권력이 더 강하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끼워 넣은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집행을 했던 성관이 작전, 여기에 판교에 대기 중이던 C 작전에서 5명인가를 빼서 여기다 투입을 하죠. 대통령의 담화문에 들어있지도 않던 A 작전에 HID를 빼내서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 미필자 B는 참으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거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군필자였다면 이 작전 C를 가장 먼저 했겠죠. 작전 C를 거의 동시에 가장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 미필자 B는 이 테러 요소, 이것을 3번으로 보내버리고 여기에 선관위 서버 파괴를 끼워 넣은 겁니다. 이 계엄 상황에서 도대체 왜 계엄의 전제 사실보다 선관위 서버 파괴를 최우선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군 미필자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선관위 작전, A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했을까?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으려고 한다고 부정선거론자들은 대통령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셨고 우리하고 같이 가고 계신다고 지금 열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선관위 서버 파괴에는 여러 가지 노리고 있는 점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을 리셋하려고 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계엄선포 담화문을 하면서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 담화문에 부정선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대통령의 말처럼 이 계엄 때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점검을 통해서 불법을,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은 다음에 재판으로 처벌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군을 투입해서 빼내온, 아무리 계엄이라 하더라도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는, 이렇게 빼내온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당장 임무를 맡긴 부대의 군 법무관들이 증거 능력 없다, 이 명령은 따를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멈췄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군 미필자 A가 법을 모르느냐, 나름대로 법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 미필자 B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법 모르는 사람이 지시를 내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부정선거 증거로서 법원에 가져가기 위한 증거 채취다 하는 것은 이미 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번 계엄이 선관위 작전, A작전이 부정선거 증거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황교안도 군 미필자, 그렇군요. 군 미필자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심각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강행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까?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황교안도 알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황교안이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부정선거를 이런 식으로 군을 동원해서 하는 것을 옳다고, 내란죄를 옹호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긴 군 미필자, 이 군 미필자 A인지 B인지 아무튼 이것을 방송에 다니면서 본인이 비호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황교안도 이제 법을 너무 오래 법 밖에서 살다 보니 법을 모르게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번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바로 이와 같이 군 미필자 A 또는 B의 모습이 작전을 변경하고 작전의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이유와 성취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유능한 수사기관은 이것을 찾아낼 수 있겠죠. 아무튼 12월 3일 역사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는 부정선거는 일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